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은 지금 여기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날도 더워지고 해서 야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인가요? 일단은 1박 2일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엄마 시험 혼나요. 삼아서 엄마한테 혼나요. MT라고 얘기해. 예전 노사 MT 많이 갔던데 MT 간다고 하고 맨날 술 먹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오후에만 지금 잠깐 소풍 삼아서 지금 나와 있고요. 말 나온 김에 탑밴드인가 요새 이제 나오는데 네. 뭐 장미여관의 뭐 봉숙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쳤다면서요. 잘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가사가 나 노래는 안 들었는데 가사가 네. 못 보낸다 술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줬더니 가긴 어딜 가냐 뭐 데킬라 사주면 뭐 마신다더니 뭐 한 잔 더 먹으라고 뭐 저기 가서 잠깐 술만 깨고 가는 거야 뭐 이런 식구금. 네, 19금 가서라고. 제가 요새 강의만 하냐고 그런 거 전혀 안 돼서 모릅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어디 저기 강의에 소재로 쓸 거 없나 싶어서 텔레비전 되게 많이 봐요. 자, 자기소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하긴 하나 남긴 남았다. 어쨌든 이길 평일반을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끝마친 이 초여름의 푸른 하늘빛과 같은 강사 짜증나서 못하겠어. 목박원의 노성북 농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강의보다 이벤트에 치중하는 이벤트 중심 강사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와, 저게 그런 풍선 가져올까? 그 풍선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 예선 농사 닮은 그 있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 인형. 머리 많이 길었죠, 근데 저. 네. 지금이 차라리 낫네. 그쵸? 처음엔 진짜. 뭐야? 자, 소개하시죠. 나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아까 뭐 참새 소리도 나오고 그러던데. 톱 소리 나지 않았어요? 톱? 톱 소리, 나무 자르는 소리 나무 자르는 나고. 소리. 여기 빅뱅의 톱이 아닙니다. 탑이죠? 자, 소개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평일반 자료 준비에 너무 바빠서 만사가 다 귀찮은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혜선 농사 지금 노트북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지금 그 녹음엔 관심 없고. 노트북에 이렇게 대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PPT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만들고 있는. 네, 지금 아주 바빠요. 말 걸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신상철 노무사님과
강명신 노무사님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거의 이제 임금 관리 핵심적인 부분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했었죠. 핵심 했어요. 네, 뭐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진행을 했고. 아 근데 저기 그분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 아 우리 거기에 댓글에 중간고사인가 임금 쪽 본다는데 예. 막 2주 3주 만에 중간고사 끝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기말고사를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너무 믿지 마세요. 아 혹시 제 수업 들으면 이제 아얘 듣지마 그럴 것 같으니 안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임금 쪽에 일단 그때 임금 수준, 체계, 형태 해서 중심적인 내용은 다 봤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임금 제도나 아니면 임금과 관련된 기타 이슈 중심으로 빨리 끝내고 복리후생 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금을 하는데 우리 어디부터 해야죠? 일단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최근도 아니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던 연봉제 관련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봉제가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었죠. 97년에. 97년이라 하면은 이현 농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IMF하고 하면 상관없습니까? 예. 나이 어리시네요. 저요? 예. 제대하고요. 예. 복학해서 복학했을 때죠. 저는 와. 이현 농사님이 IMF 때 취직하러 이렇게 내몰렸을 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 먹진 않았어요. 예, 어쨌든 97년에 IMF가 왔었고 너랑 그때 별 차이 안 나잖아. 저 그때 성과지- 초등학생이었어요. 88올림픽 때 뭐 하셨어요? 유인! 그래서 어쨌든 97년에 이제 IMF 때 이 성과주의나 능력주의 임금 체계가 막 확산되면서 이슈가 돼서 이 연봉제라는 것들이 등장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원으로 이제 시험에서 인사관리에서 나왔다. 인사관리는 되게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거 그런 어디 것들 갔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의는 없죠. 사전상에 연봉제라는 게. 진짜 왜 그래요? 그럼 계속 약속 아저씨처럼 지금 나무에 등 찍었어.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 어쨌든 연봉제 이제 사정적 의미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런데 연봉제라는 정확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말이 헷갈리고 있어. 뛰지 마세요. 거기 아저씨 뛰지 마세요. 아저씨, 이 김밥 좀 사다 주세요. 운동하는 데다가. 웃겨. 그러니까 연봉제가 시간급제 한 가지 형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지급 형태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제라는 개념은 시간급 형태가 아니다. 그냥 연봉제라는 개념 자체를 능력급제 내지는 성과급의 임금 체계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능력급이나 아니면은 성과급제 그러한 임금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능력을 평가해서 능력이나 업적을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 웃어? 혼자 지금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미안해가지고. 그냥 자기 각자 하시면 저 그때 그냥 각자 우리 할 일 하자. 집에서 할까요? 집에서 녹음하고. 각자 녹음할까? 네.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 이제 서로 질릴 때도 됐잖아. 네, 그래서 질려, 이제 연봉제 확산 배경은 연봉제의 특징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연봉제가 가장 큰 확산 배경이 됐던 것들은 연공급 체계 하에서 이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죠. IMF 당시에. 그래서 정호원의 동기부여나 능력 향상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임금 체계가 연공급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 업적주의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확산 배경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종업원의 거기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식의 어떤 그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어떤 분위기가 이제 연공주의가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이런 제도를 들여와야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죠. 제도적인 충격이 한꺼번에 IMF라고 하는 충격으로 인해서 제도가 갑자기 순식간에 막 이렇게 확 바꿔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몰아쳐지기 시작했었죠. 그 아저씨 이름이? 불어 잘하는 분 빨리 그 이름 뭐야? 그때 불란서 IMF 이름으로. 총재.
깡두씨 불란서 말로 뭐라고요? IMF 초등학생이어가지고 몰라요. 아 그렇게 유명한 네, 저 초등학생이었어가지고 나는 캉드 씨는 기억 안 나고 얼마 전에 그 스트로스 칸? 멋있는 아저씨죠. 어쨌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IMF 오면서 이러한 제도나 이 구조적인 노동의 유연화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조건이었었죠.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 그쵸. 이거를 도입해라. 안 하면 돈 안 빌려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특히 이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연봉제를 도입했죠. 공무원은 솔직히 연봉제 도입하는 게 좀 제 생각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예 공무원 자체가 뭐 1년에 성과가 나타나고 물론 무슨 부서죠? 다 이제 물론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부서도 있지만 예순 농사님 하는 그쪽 있잖아요. 개발하고 막 이런 쪽은 네. 성과라 중요하지만 이 대민 업무 같은 거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성과가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갑자기 하시다가 말을 하시다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입되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어떤 제도를 갑자기 확 뜯어고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봉제가 이렇게 쉽게 도입되고 했던 거는 사실은 IMF라고 하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됐었던 거죠.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좀 느슨한 형태로 이렇게 좀 변형이 돼 왔었을 거예요. 일본 같이 이제 집능급제라든지 그쵸. 뭐 이제 이런 그런 단계를 형태로 거쳐 이제, 오면서 이제 바뀌었을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런 면이기도 좀 하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시면 돼요. 그 이제 두 번째로 확산 배경은 이 다양성 그런 것들이죠. 업무의 다양성이나 종부분의 고학력화나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복잡한 임금 체계를 한번 단순화 시켜보자 이런 면이 있죠. 이런 좀 것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면서 그냥 전체 금액으로 다 네, 통일을 이런 해버리니까. 것들 때문에 이제 농사들이 좀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임금성이 있냐 없냐 이 수당이 그렇잖아요. 이 수당이 과연 이제 그 여러 가지 임금의 그 유형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임금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 산정할 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연봉제 유형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형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개로 나누시면 되죠. 이거를 이제 전체를 다 할 거냐, 네. 아니면 기본급을 깔고 일부를 적용할 거냐.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누적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비누적적으로 갈 비누적으로 거냐, 할 거냐. 이제 이런 예. 거에 따라서 2x2 매트릭스를 써서 나눠 보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는 부분 연봉제로 많이 하죠. 저희는 총액 연봉제로 해요. 아니 총액 연봉제인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연봉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강생들 되게 많이 묻는 게 100% 성과나 능력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연봉제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 연봉제라는 게 딱 자른다는 게 아니라 그 직능이나 연공이나 직무에다가 네. 성과라는 부분을 가미해서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보통 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예. 그 100% 전체 딱 연봉 정해놓고 그 총액대로 이렇게 가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총액을 정할 때 그런 거 총액을 정할 때 직무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봉이나 회사들이 많이 예, 있죠. 이런 걸 감안해서 하지 성과 안 나타난다 풀 깎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아 그러진 않죠.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임금 자체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연봉제 한다고 해서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프로야구 선수나 이런 애들이야 뭐 막 깎지만 일반 직원들 성과 안 나온다고 저기 다음에 연봉 삭감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자체를 만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내적으로 이제 설계할 때는 고려를 예. 했을 거고요. 예, 고려는 그러니까. 다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부분을 고려한 것이 제도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예,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이 형태를 봤으면은 바로 장점하고 단점으로 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이 종업원의 능력이나 실적에 연결돼서 공정성을 확보한다.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 가장 공정성 측면에서 동기부여나 이제 조직의 활성화, 뭐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예. 예, 특히 이제 공정성 항상 사람이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성과가 높다라고 해서 이제 임금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능력급제 아니면 성과주의 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확보와 유지에 용이하다라는 장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연공급제 이제 단점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이 상관없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봉제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경영자에 준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매년 자기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죠. 그래서 이제 연봉제는 이 연봉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평가 과정에서 상사와 부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증대가 된다, 활성화된다. 뭐 이런 것들. 매년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연봉 협상,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올려줄까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 연봉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이제 정하잖아요. 평가 받은 거에 따라서.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연봉 인상에 대한 율을 가지고서 협상을 한다기보단 평가 자체에 대한 이제 그렇죠. 면담을 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 체계나 이런 건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데 뭐 협상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얼마 더 줘라 안 주면 나간다 뭐 그런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 자체를 어떻게 받으면 그거를 평점에 가지고 따라 내가 몇 환산해서 등급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 인상률이 결정되니까 사실은 그 앞단에서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점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이제 체계를 되게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용이해지는 측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단점을 보시면은 단점은 이 연봉제가 이제 성과주의 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 팀워크나 아니 단기 업적주의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평가 제도가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은 노사 갈등이나 아니면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연봉을 또 이제 깎으면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 문화권이나 아니면 이제 장유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대한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 뭐 못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예, 선임자와 갈등 내지는 협력 이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연공급제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가미를 해야 한다는 게 연봉제를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 부분을 저는 강의할 때도 그러고 이제 뭐 실제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데 좀 생각이 좀 반반이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저스로도 연공급이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막 생각하다 보면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느냐 결국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는 게 좀 정답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네. 이순동사에 할 말 없나? 조직 문화. 조직 문화요? 저 안 듣고 있었어요. 뭐 말해야 돼? 뭐가 필요해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가끔 이렇게 목소리 한번 들려달라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웃어주시고. 네, 그렇죠. 난 여기 왜 있는 걸까? 바람 쐬러 왔지 뭐. 바람 들어왔지. 네, 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 남산 돈가스 2인분 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봉제의 도입의 전제 조건과 이 성공적 운영 방안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그냥 연봉제 도입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노사 간에 이 연봉제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종업원의 인사국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뭐 이러한 것들이나 객관적이 명확한 직급 체계가 있어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 되게 일반적이네요. 네, 이런 거. 아니 연봉제라는 거 도입하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예, 사전에 전제해 놔야 된다. 예, 연봉제가 예,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성공적 운영 방안을 보시면은 성공적 운영 방안 보시면 연봉제 도입 목적이 이 인건비 통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소리 나잖아. 인건비 통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기적 부차적이 아닌 능력주의 성과급제로서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인과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공정하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이제 다양하게 연봉제를 이제 차별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 뭐 보통 우리나라 처음에 도입할 때
이 위에 이제 경영진부터 도입을 했었죠. 경영진, 임원급, 중간관리층, 그리고 이제 밑에 하위 직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봉제를 도입할 때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버려요 왜 산에? 네 번째로 내려갈 때 주스면 되잖아. 그런 것들 또 뭐 그 외에는 보통 이제 연봉제 하면 이제 돈만 가지고 하는데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연봉제 얘기하면서 사실 총부탕 얘기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봉제 자체로 금전적인 것만 판단하지 말고 비금전적인 보상도 엮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전체 총액 단위를 연봉급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연봉급 자체에 대해서 변동급적인 성격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보너스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실무적에서는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삼성이 좀 그런 게 좀 많죠. 그러니까 기본급은 별로 낮은데 이제 변동급을 가지고서 성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은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볼 땐 상당히 좀 유리하죠. 그리고 또 변동급 자체를 통해서 종업원들의 좀 모티베이션을 좀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정도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영양급. 영양급은 간단하게 그냥 보죠. 영양급은 나중에 이슈 및 트렌드에서 이제 영양준수 인적자원관리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오니까 간단히 그냥 보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영양급 할 때요. 예. 그 부분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이라고 하는 거하고 직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직무 수행 요건이라고 하는 것과 역량이라는 것의 차이가 뭐냐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직무 수행 요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능급 뭐 직무 수행 자격 그러니까 승진에서도 자격 승진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직능이라고 한다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 안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뽑아낸다는 거죠. 직무 중심이 아니라 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그 개인들의 특성. 개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역량급하고 직능급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보면 둘 다 이제 속임급이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고 능력을 가지고 지급하는 급여제도다. 능력 중심의 급여제도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일단 직능급은 애초에 출발 자체가 좀 연공급을 보조하면서 보조수단으로 활용됐었고 그 다음에 직능급을 하려면은 직능 자격제도를 전제로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직능급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역량급 같은 경우는 이게 연공급의 보조수단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변화하는데 이 환경 변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역량에 대한 그 급여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발단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자체가 어떤 한 직무의 수행에 대한 직무 자격이라는 의미보다는 인력을 어떻게 다기능화할 거냐 성과를 내는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기업의 성과 측면, 인력의 다기능화의 측면 이런 측면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차이점 먼저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에서 나중에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임금 형태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것도 체계라고 봐야 되나요? 체계죠, 체계. 체계인데. 근데 뭐 기술급 이런 것도 있는데 기술급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술급은 그냥 그러니까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급과 지식급을 구분하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얘기다. 뭐 협의하고 강의 개념. 근데 교과서를 읽을 때요. 3인공저에서 기술급 부분이요. 협의의 기술급하고 광의 기술급을 되게 혼동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게 써놓은 이유가 앞부분에선 또 협의의 기술급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기술급은 나오면 거긴 또 광의 기술급이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때 되게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협의라고 썼는지 광이라고 썼는지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3인공 광이랑 협의 개념 좀 한번 알려주세요. 야, 협의는 모르고 광희는 걔가 어디 나왔더라? 걔가 비스트야? 아니면 저기
그 광희? 성형골. 아, 진짜 요즘 TV 많이 보신다, 진짜. 그러니까 협의는 뭐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협의는 이제 기술급이 이제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직들이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냐라는 그런 것도 협의고, 이제 협의의 개념은 지식급으로 나누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종류나 수준, 이거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생산직과 사무직을 나누는데, 광의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지식급도 그 지식의 능력이나 폭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지식급이나 기술급이나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왜 구분하냐. 생산직하고 사무직을 해서 광의로 그냥 포함시켜서 다 넓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어떤 교수님은 기술급을 이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분이 있고,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기술급이 뭐 지식급이나 기술급 다 포함된 내용을 이제 해서 책이 이제 삼인공전은 또 구분을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기술급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단 여기 편집은 해서 뭐 잠깐 할 건데 한 5분 정도 쉬시고 복리후생으로 넘어가도록.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아니 15분. 놀랬잖아, 나 지금. 어떡해. 왜 이렇게 빨리 오늘은 치는 겁니까? 아니 뭐 바라세요, 혹시 또. 임금 관련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나요? 뭐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뻘쭘하게 브로드밴딩 설명해 주셔야죠. 브로드밴딩 설명해 주세요. 아니 브로드밴딩 뭐 3인분이 나온 내용들 브로드밴딩이요? 잘 하시잖아요. 브로드밴딩. 그냥 크게 묶어주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때 얘기했구나. 브로드밴딩은. 했을 거예요. 한번 했어요. 밴드 3개로 나눠가지고 하시고. 맞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설계된 걸 봤을 때는 맞아, 신성철 노무사하고 했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잠깐 5분 정도요. 저기 혹시 기밥하는 데 있는지 확인해보고 찾아오겠습니다. 뭐 편집되니까 길진 않을 거예요. 금방 올게요. 정령,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냐? 너의 기억 속에는 인사관리가 없단 말이냐? 저에게서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인사를 모르옵니다. 한 번 듣고 말았지? 그러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강의 인사를 잘하자. I'm your teacher.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자, 복리후생 시작합시다.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노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간접적 보상이다. 잠깐만. 급해. 자, 뭔가 이제 멘트가 좀 있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어요? 우리 했어? 했네. 자, 어제 나오니까 좋긴 좋죠, 다들. 네. 좋아요? 노동자 저 강의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저는 수험생만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어. 일단 그거 우리가 이렇게 논다는 게 지금 아니요. 납득이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공부하시고 하느라 힘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남산공원의 소나무 숲 안에서 이 치톤피드? 뭐 이런 기운들하고 이런 새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얻어치는 소리, 연기는 소리, 백스페이스 막 누르는 소리. 욕하는 건 녹음 안 됐겠지? 녹음 안 했어요. 네. 저번에 그 헐 사건 이후로. 네, 그런데 그러긴 해요. 여러분들 힘든데 그래도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루는 쉬는 게 좋아요. 사람이 로봇가 아닌 이상.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관악산 있잖아요. 관악산 옆에 좀 가서 뭐 막걸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관악산도- 기운을 받고 싶으시면 토요일 저녁에 한림목학원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수는 없고요. 커피를 저는요? 사드릴게요. 저는요? 네? 저는요? 뭐요? 한림목평 가면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가면 채점하세요. 토요일 저녁에는. 그 토요일 저녁에 종로로 오셔도 좋습니다. 네,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그 근처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사드리고. 오, 안 돼요.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아 맞다, 수험생이지. 무조건 술이야. 술로 시작해서 술로 해.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하리다. 난 사람 첫째를 안 가요. 야, 그건 나한테 적용되는 거야. 이해선 노무사한테 적용할 얘기지. 나 너무 힘들어. 어제도 술 무리했어. 먹었다고 하던데. 이해선. 나 어제 안 먹었단 말이야. 나 지금 여기 무릎 까지고 막 이러면서 술 먹어서 무슨 행패를 부리고 다녔길래. 술 먹어서 혹시 그 지나가다 그거 한 거 아니야? 슛돌이 한 거 아니야? 그랬나? 그 술집 아, 옆에 아. 발로 똥 차서 이거 몇 점 나오면 근데 그거를 이 그걸로- 정강이로 찼어? 그걸로 술값 내기. 술값 내기. 제가 뭐 남학생인 줄 아세요? 아니 비슷한 파워가 나온다고 나도 이거 하면 니네들 이길 수 있어 뭐 그런 거 너술 아니야?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거 같은데. 그랬나 보다. 자, 이제 복리후생 쪽 들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복리후생은 아까 설명한 거 하셔야죠. 아까 또 하기 싫어. 어쨌든 설명해주세요. 자, 복리후생은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일단 임금은 이제 직접적 보상이잖아요. 노동과 그 대가로서 주어지는 직접적 보상이라고 한다면 복리후생은 노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간접 보상이다. 그래서 종업원의 생활의 안정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업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모든 보상과 서비스를 복리후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 큰 그림에서 좀 보면 일반적으로 그 종업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성과에 기반해서 주느냐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에 기반해서 주느냐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성과의 원리로서 적용되는 것이 임금이고 그게 이제 어떤 공동체 원칙 뭐 이런 기본적인 종업원들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리후생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복리후생은 크게 보면 주되게는 이 경영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주요한 목표 그 다음에 보조적인 목표로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보조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이제 큰 몇 가지 목적들이 좀 있죠. 기능 먼저 얘기를 좀 하실래요? 예, 복리후생의 복리후생에서 복리후생은 임금 이외의 모든 보상이라 했는데 복리후생도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금전적 보상하고 비금전적 보상을 나눌 수 있죠. 우리 끝나겠다. 쓰레기통. 네, 그래서 금전적하고 비금전적 보상이 있는데 잠깐 편집해야 하나요? 아니 내 노트북. 내 노트북. 아니 내가 잡고 있을게. 여기야 쓰레기. 여기요.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려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있다.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복리후생.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이 아까 그래서 금전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에이씨. 아씨. 야, 너 아예 아예 따로 잠깐만 왜 독채를 마련해줄게. 들었는데? 이거 왜 더 무거워졌지? 독채를 마련해줄게. 뭐야? 나 저기를 버리는 거야? 혼자 독채 써. 아니야. 그럼 나 이따가 선택적 복리후생 할 때 불러줘요? 그거 안 할 거야. 선택적 왜 안 복리후생. 해? 우리는 없어 그거. 그럼 나 경적 깔때기 꽂았단 말이야. 내년에 아니 작년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안 봐. 그럼 나 깔때기 꽂을 데 없는데? 자, 네, 일단 그러면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잠깐 지나가셔서 아이고 예. 계속 하시죠. 예, 복리후생의 이제 목적은 경제적 목적. 그거 해야 하나? 기능부터 할까요? 예. 기능. 복리후생의 이제 기능과 목적을 보면 기능은 첫 번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게 어쨌든 모든 제도나 기법도 다 우수한 인재인데 복리후생도 그렇죠. 이 복리후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이제 유리하죠. 복리후생을 많이 받으면 임금에 그런가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유리한 보상이고 우수한 종업원을 유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직 및 결근의 감소. 그래서 종업원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종업원들의 이제 아프거나 뭐 이랬을 때 복리후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직 및 결근을 감소시키고 일체감과 귀속의식을 고양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허츠버그의 이 요인 위론. 맞아. 복리후생이 위생적이라고. 나 해야 돼. 나 하는 일이 없어. 빨리 허츠버그 빨리 얘기해봐. 허츠버그? 복리후생이 허츠버그가 나오잖아. 위생요인하고 동기요인이 있는데 복리후생은 무슨 요인입니까? 위생입니까? 동기입니까? 그거는 근데 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쵸? 근데 그 삼인공제는 그냥 제가 할까요? 왜요? 아니 그냥 얘기 빨리 아니에요. 하세요. 허츠버그가 회계 전문가랑 뭐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즐거웠고 만족했던 뭐 직무 상황과 가장 불만스러웠던 상황을 각각 설명해 달라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요소를 충족시키는지에 따라서 뭐 증상이 몰라 오빠가 해라. 그냥 나 모르겠다. 오빠가 해라. 뭐야 허츠버그 경기한다며. 몰라 나 몰라. 오빠가 해. 그럽시다. 예, 허츠버그의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3인공제에 써있는 내용에 허츠버그가 동기요인하고 위생요인 중에 임금, 복리후생, 환경적인 부분은 위생요인이었다. 그래서 불만족을 감소시킨다. 맞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복리후생이 높으면 이 만족이 올라간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3인공제에 허츠버그에 의하면 위생요인이긴 하나 종업원의 직무, 조직 몰입도를 높이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허츠버그 얘기가 위생 요인이라고 했고 불만족 요인이라고 했지만 만족 요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삼인공제 교수님이 거기다 되게 강조해서 써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얘기하시죠. 오늘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지? 현 오빠. 왜 그러지 오늘? 먹어야 돼, 난다. 그래서 나 애가 6시 전까지 들어오래. 원만한 그리고 이제 놀이터 가져야 되는데. 인간관계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취미활동 지원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또 메슬레 욕구 단계설. 나 저거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메슬레 욕구 단계설도. 그거 옛날에 한번 했어. 네, 그래서 메슬레 생리적 이 안전, 사회 이 존경, 자아실현인데 이러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 복리후생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기업, 이 사회적 이미지를 이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다 해서 복리후생의 기능은 이제 그 정도 아주 크게 봤어요. 그렇게 봤었고 이제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 경제적 목적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 금전 내지는 비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종업원의 사기 진작 및 성과 향상을 시켜줄 수 있다. 그쵸. 뭐 또 하실 얘기 있나요? 경제적 목적에서. 뭐, 종업원들 측면에서도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안정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아니요. 그거 말고 뭐, 그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신규 인력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 종업원들이 이제 커미트먼트가 높아지니까 결근율도 줄 거고 이직도 방지되고 뭐 이런 측면들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묶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적. 사회적 목적은 기업 내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국가 차원의 사회 복지를 기여한다라는 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세세하게 보면 기업 내에서 기업의 이 종업원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연소자, 여성, 노령자 이런 주변 인력들을 같이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학자금 문제도 그렇고 어떤 뭐 그 가족에 대한 그 뭐 세금 뭐 이런 거 노령 세금이나 뭐 이런 공제 해주는 거라든지 뭐 가족들에 대한 건강 검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인력들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이제 인간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예를 들면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기업이 이런 복리후생을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부족한 정책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복리후생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목적 보시면은 정치적 목적에서는 이제 기업을 둘러싼 환경 주체자, 정부, 노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으로 제공해서 뭐 퇴직금 줘라 아니면 뭐 어떤 수당을 줘라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 종업원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업이 아니라 아 정부에서 그쵸, 이렇게 해주니까 그쵸. 되게 고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내지는 노조에서 이제 단협을 통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복리후생 부분을 증가를 시킨다 하면은 종업원들이 아 노조에서 열심히 해줘서 우리는 이렇게 고맙다라고 생각하면은 돈은 기업에서 돈대로 드는데 생색은 정부나 노조에서 다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정부나 노조에서 해주기 전에 더 큰, 더 많은 부분을 해주면은 아 우리 기업은 되게 좋다라고 해서 이 정부나 노조의 영향을 줄여준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 예, 기업의 그런 측면도 이제 고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업원들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종업원들을 데리고 쓰려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복리후생의 이제 중요성 쭉 얘기를 하시죠. 네, 중요성으로 가시면 이제 총보상의 일부로서 총보상 생각하시면 이 첫째 시간에 했었죠. 총보상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보상의 일부로서 농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은 복리후생비도 어쨌든 기업에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비용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요, 그 임금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자체는 한 200에서 2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그 외에 별도로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복리후생 포함해서 복사비도 줘야 하고 아니 해야 그거 하고, 그런 빼고 것도 그냥 들고, 사람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 또 식대비나 뭐 이런 거 식대 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줘야 하고 뭐. 그런 것이 실제로 임금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비용 측면으로만 그리고 따진다면. 그 임금을 주더라도 이제 또 기업에서는 또 그 보험료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험료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내고. 예, 예. 예.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의 중요성 보시고 복리후생이 이제 도입의 효과로 넘어가셔야 하나요? 예. 예, 그래서 복리후생의 도입의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입 효과는 크게 이제 종업원 측면하고 기업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그 복리후생의 목적 부분하고도 마찬가지 겹치는 얘기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복리후생을 잘하면 종업원 측면에서는 일단 인간관계 조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지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인간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준화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근거를 좀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리후생 자체도 모티베이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회적인 욕구,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향상시켜준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어떤 근로생활의 질, QWL을 이제 향상시켜 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조화,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복리후생이 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뭐 모티베이션도 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측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홍보가 되면 좋은 인력들이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핵심 인력들을 이런 복리후생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도 협력적으로 끌어갈 수 있고 기업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남겨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효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의 설계인가요? 설계는 설계는 그냥 큰 그림 그리면 설계는 이제 그거하고 똑같죠. 그 종업원 측과 그리고 경영자 측의 이제 요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가지 그쵸. 이제 그렇게 합쳐서 무엇을 결정할 거냐. 어떻게 복리후생을 설계할 것인가, 무슨 방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 측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러한 측면 그리고 복리후생의 목적이나 아니면 이제 비용 편익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종업원 측면에서는 종업원의 욕구 그래서 내적 외적 공정성이라든지 개인적 공정성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용은 누가 어떻게 이제 사용자가 전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은 공동으로 부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한테 복리후생을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모든 종업원 아니면은 파트타임 임시직도 줄 것인가, 특히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표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해서 모든 종업원 다 동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선택적 복리후생 같이 이제 다양한 복리후생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종업원이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유연성과 관련해서 선택적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뭐 일단은 그 전에 네. 복리후생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예,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크게 보면 이제 보상부터 이제 출발한 보상은 직접 보상, 간접 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예. 직접 보상은 보통 이제 임금이고, 간접 보상은 보통 복리후생인데, 이 복리후생도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복리후생, 비경제적인 복리후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총보상적인 관점에서 복리후생을 본다라고 하면 이 복리후생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흔히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을 자유를 준다든지, 어떤 일에 대한 권한의 자유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복리후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경제적 복리후생은 실질적으로 종업원들한테 돈이 주어지는 금전적 복리후생, 그 다음에 돈은 들어가지만 종업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 비금전적인 복리후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법에서 강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법정 복리후생, 그 다음에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복리후생,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의 복리후생 형태들이 최근에 새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법정의 복리후생이 생각할 게 그 퇴직금이나 내 얘기 끝난 다음에 좀 치고 들어와. 자꾸 이렇게 말을 잘라. 아니 법정하고 법정회를 할 때 이제 아니 설명을 아니, 바로 아니요. 카페테리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뭐 말씀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 법정회하고 법정외 복리후생 할 때 법정 퇴직금까지는 법정 복리후생이고 법정 퇴직금 이상 준다 하면 법정외 복리후생을 생각하시라고요. 중요한 것도 아, 아니네 그쵸. 별로. 그거랑 싸워. 아니 뭘 싸워. 그냥 자기 주장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자, 카페테리아식 아니 복리후생. 유형에 유형 다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예. 카페테리아식 해요? 카페테리아식을 아 카페테리아 할 때 부르라고 했어요. 이혜선 노무사님 카페테리아 합니다. 취소. 하지마 그거 됐잖아요. 이미 이제 이게 작년에 한번 나온 거라서 그 카페테리아식은 어쨌든 종업원들한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한데 그거를 획일적인 어떤 복리후생 프로그램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하나에 맞추라고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뉴들을 쫙 이렇게 풀어놓는 형태가 이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모델의 근간이 되는. 잠시만요. 예, 여러분, 메슬로우의 메슬로우의 얘기하니까 또 네, 그러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생각하시고 이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가 설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왜요? 저 인터뷰하세요? 메슬로우가 아, 네. 아, 메슬로우가요, 욕구, 알파더도 있고 알더퍼겠죠. 알더퍼. 네. 아, 메슬로우가 우리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체계적인 욕구 단계를 제시한 최초의 학자가 이제 메슬로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슬로우 이론을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인사관리 답안을 쓰는데요. 이 이론을 먼저 깔고 들어가면 좋은가요? 이 이론이 좋은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많이 써주시면 답안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메슬로우에 따르면 이제 이 단계별로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5개. 그런 것들을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욕구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문자 없습니까? 저는 생활 사존자 그랬는데. 빨리 하세요. 자, 그래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의 유형은 크게 보면 선택 항목 추가형, 모듈 선택형, 선택적 지출 계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선택학목 추가형은 기본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딱 맞춰놓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추가해놓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추가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 메뉴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추가 메뉴를 어떤 걸로 내가 더 얹을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거고, 모듈 선택형은 패키지를 한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A 패키지를 가져갈 거냐, B 패키지를 가져갈 거냐, C 패키지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이제 보통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성격 유형별로 이렇게 좀 패키지를 나눠볼 수도 있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패키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지출 계좌형은 아예 그 전체 쿠폰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예산 범위를 정해주고 그 예산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뭐 복리후생이랄지 뭐 건강 종업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복리후생도 있고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 요즘 그거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보통 종업원들이 뭐 저기 정신치료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게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뭐 홀리스틱 복리후생 뭐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이제 엮이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을 부려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 잘 시키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의료적인 측면도 신경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측면도 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재테크 성공 방안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인플로이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어우, 산에 맑은 전기를 먹으니까 발음이 좋아져. 인플로이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이라고 그래도 줄여서 뭐 EAP라고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게 뭐 대세는 아니고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리프레시 제도. 리프레시 제도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와요. 리프레시 안 해줍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발음 별로 안 좋으시네. 리프레시. 리프레시.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 대신해서 복리후생 제도의 어떤 성공 방안 이런 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예, 복리후생의 이제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보시면은 복리후생의 변화의 원인은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과거의 종업원과 달리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직접 대응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총구상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이제 종업원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측면. 그래서 과거에는 장년 중심의 이제 근로 인력이 여성, 고령 인력, 뭐 외국인 그리고 이제 청년층 뭐 이런 인력들이 이제 조직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설계할 필요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변화가 이렇게 원인이 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운영했던 복리후생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은 기업에서는 복리후생을 운영하면서 이제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복리후생 앞부분에서 비용 통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이유가 기업에서 여전히 과도한 비용이 복리후생으로 나간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변화의 원인처럼 종업원들의 근로의 욕구가 다양하니까 그러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복리후생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존의 복리후생이 설계를 할 때 다른,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게가 아니라 다른 기업 하고 있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밴더웨건 효과죠. 그래서 편승 효과 이런 것들 내지는 악대차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의 억제적인 보조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가 이제 비효율적으로 설계가 운영됐던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복리후생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선의 방향 및 성공적인 요인을 보시면은 문제점에서 또 이제 원인에서 문제점이 이어지고 성공 요인으로 이어지니까 근로자의 욕구에 맞게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비경제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적절히 활용해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비금전적인 거랑 같이 엮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예전에 음악 세계에서 너무 이렇게 편향된 그 음악 세계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랩이 결합되면서 음악의 폭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아진다. 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지 지금?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전략에 맞게 전략적 복리후생을 해야겠다라는 점. 전략에 맞는 전략 목적에 맞게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떤 복리후생을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짜여져야 같이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그 경영조직에 보면 인터널 핏, 익스터널 핏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적 적합성, 외적 적합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고 외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적인 부분하고 우리의 제도들이 이제 맞춰져야 이게 성과를 거둔다는 건데 이제 내적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핵심 가치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맞는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맞춰줘야 이게 성과가 나오는 거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쪽인데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아직도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은 그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얻는 효과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목적에 맞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 건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복리후생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설계나 운영에서 요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 네 번째 이제 그 종업원들의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고취해야겠다라는 점. 그리고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질 거니까. 예, 그리고 운영의 공정성 및 제도 시행의 신속성과 정확성. 신속성과 정확성은 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하고 뭐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천천히 준다. 그렇죠. 종업원들이 이런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줘야지 이러고 뭐 한 1년 뒤, 2년 뒤 이현 농산이한테 포상을 줬는데 포상 뭐 자동차 한 대 했는데 1년 뒤에 준다고 하면은 이게 그 반감되잖아요. 왜 안 줘? 왜 안 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욕하면서 받지. 예, 맞아요. 그냥 복리후생의 이 포상의 효과가 떨어지죠. 특히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들의 성과에 따라서 뭐 동남아 관광도 해주고 자동차 주고 막 하는데 이거를 바로 줘야 기쁘지. 막. 그지? 바로 받아야 그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지. 예. 1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비용 편익을 분석해서 효율성 있게 이제 활용해야겠다. 예.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의 이제 전개 방향.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장 운영을 통해서 전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 뭐 전개 방향. 전개 방향이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좀 생산적인 복리후생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시혜적이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소비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비용 지출적인 효과가 아니라 가치 창조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할 거냐. 그래서 생산적인 성격이 되도록 복리후생 관리를 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정책이나 사회 정책 이런 것 속에서 종업원들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받음으로써 막 모티베이션이 되고 능력 개발이 향상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큰 방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양적인 우리가 돈만 주고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만 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복리후생 관리가 과거에는 좀 주된 거였는데 이 수혜자의 만족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거는 단순하게 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전적 물질적 측면만 강조했는데 서비스나 정신적인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게 됐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여러 조직들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종업원들이 참여한다든지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천편일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유연적으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게 향후에는 좀 중요해지겠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리후생까지 저희가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유지관리 측면하고 방출관리 쪽이죠. 그리고 이슈나 트렌드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텐데, 어느덧 이제
전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선 농사는 지금 관심이 없고 지금 사진 찍고 지금 있는데 계속 지금 셀카 찍고 있어요, 이해선 농사님. 근데 이제 이것도 보통 임금 넘어가면 저는 보통 이제 중반을 지났다. 이게 중반이에요? 3분의 1을 넘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할 때 진짜 웃겨. 개발 측면 하면 한 중간쯤 되고 보이지? 이제 개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임금부터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친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저희가 많이 진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헤어져요? 지금부터는 경영조직 할까? 다음 주부터 경영조직이요? 경영조직 하다가 이제 인사하다가. 아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뭔가 이제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왜 부부도 오랫동안 이렇게 결혼해서 막 하면은 우리 셋이 막 살아? 그 뭐냐 소원해지니까 이벤트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오늘 남산에 좀 나와 봤는데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들으시는데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일단 뭐 저희 이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별점 5개. 아, 멘트는 정말 잘해요. 누가 진짜. 운동권 말투 아니라고 할까봐. 맞아. 당권파이십니까? 참 미리 말씀드리면 요새 그 민중의 소리가 요새 이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 이거 놀러 온 게 아니라요. 쫓겨났어. 우리 갈 데가 없어 이제. 어떡해. 거기가 요새 시끄러가지고 우리는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는 뭐죠? 아까 숯불? 우리는 숯돌이야.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쫓겨났어. 우리 이제. 아 왜? 그니까요. 이게 아니, 이게 나비 효과처럼 그 민중의 소리 아니 저기 무슨 당이죠? 통합진보당의 그 사태로 인하여서 그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까지 이게 박으니까 우리가 민중의 소리로 못 가고 그래서 방송은 또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 오늘 그 야외 녹음 한번 뭐랄까 사실은 이게 지금 공개 방송이에요. 지금 주변 분들 많이 지금 돗자리 깔고 아 옆에 그 사슴도 있어요. 사슴. 네, 사슴 모형도 있고 원래는 저희가 지금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 지금 요 무대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쪽에 지금 음료수 마시면서 누워서 주무시는 남자 어르신하고 그 따님은 지금 음료수 마시고 있고 저쪽에는 아저씨 아주머니 2분이 나오셔서 김밥을 드시면서 막걸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이해선 농사 트위터예요? 네? 아니요 저 페이스북 합니다. 아 거기다가 긴급공지 올려가지고 우리 여기서 녹음합니다 하면 뭐 일라나? 나는 우리 수강생 2명밖에 저랑 친구가 없어요. 네. 신청을 안 해. 언제 저희가 한번 남산공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할 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트위터로 긴급 공지를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우리 1차 시험 날 할까? 1차 시험 끝나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일단 시험 끝나고 일단 저는 김밥은 내가 싼다. 공약. 1차 시험 콜라는 끝나고 내가 산다. 김밥 우리 내가 그러면 싼다. 1차 시험 끝나고 갑자기 이러다가 이제 뜬금없이 뭔가 이벤트 만들어. 1차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우리 이 방송인과의 방송인 무슨 이해선 방송인이잖아. 방송인이야. 이런 방송인이 어딨어. 언론이잖아. 언론 아나운서 이해선 아나운서와의 만남. 그러지 말고 아나운서의 로망을 우리 한번 로망을 이벤트를 키워줄게. 한번 생각해서 공개를 합시다. 1차 시험 끝나고 짝 하자. 짝 프로그램. 한번 날 위한 뭐야. 프로그램. 아니, 왜 그래? 내 생각에 공개 소풍 이런 거 한번 취재해보는 거 괜찮을 것 1차 시험 끝나고 이리로 다 모이는 거야. 딱 1차 시험 점심이잖아. 끝나고 그거 어때요? 1차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 콜라하고 김밥 사고 응, 나 저는 김밥. 말만 하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나 때문에 모이는 거니까 내 센터잖아. 아무튼 협의해보자고. 아니 그니까 1차 시험 끝나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나 계획이나 그치. 뭐 편안하게 그리고 노무사 앞으로 이제 그치. 여러분 이제 1차 시험 보면 이제 그치. 발 이제 들였어, 못 빼. 못 빼. 1차 붙으면 못 빼요. 못 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저희들의 이제 공부 계획도 좀 세워보고 어떻게 합격했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합격생과의 대화와 강사와의 대화 뭐 이런 거. 김밥은 제가 직접 맙니다. 매출 말해야 돼. 콜라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닮아가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두 분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원수 또 그렇겠다. 그러니까 뭐 댓글을 달든지 아니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와. 많이 안 와. 김밥 10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하면 일단 정식으로 저희가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콜. 공지를 드리고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소풍 겸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는 하는 자리 해두고 일단 오늘 어떠셨어요? 노성복 노무사님 소감 소풍 나와보니까. 예, 수험생들의 좀 산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혼나겠다. 나 네. 뭐 이제 뭐 신경 안 써. 예.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근데 우리 스튜디오 쫓겨나가지고 아 빨리 저의 바람은 이 빨리 통합진보당이 이게 봉합이 돼서 우리 방송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국가적 대응할 필요 없어. 우리는 제발 방송 좀 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쫓겨났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자 이혜선 노무사님 오늘 소풍 나오셨는데 소감. 예, 제가 오늘 자료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 점점 뻔뻔해져. 뭐라는 거야 나 뭐라는 거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던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자 아 근데 이거 방송 시험 전에 올라가나요? 시험 언제지? 6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6월 9일인가 그래. 아 그 전엔 올라갈 예, 거야.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일단 나오니까 좋긴 좋은데 네. 이렇게 녹음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 녹음하고 들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종종 좀 놀러 나옵시다. 그래서 그래, 뭐 우리. 저기 오늘은 제주도- 남산 왔으니까 제주도에서 하자고요? 바다에 빠져버려. 하와이 가서 녹음하고. 하와이 가자.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